정연의 About Time. 제가 오늘은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은 이제 아침에 제가 독서를 좀 하고 출근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다 읽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났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녹음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한동일 씨가 지으신 책이에요. 저는 어디를 좀 보고 싶냐면 74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재밌어요. 로마인들이 떼인 돈을 받는 방법. 네, 제가 또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떼었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지?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 로마에서 노예 신분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자, 로마법상 노예 신분은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그 밖에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아니면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노예로 강등이 되는 그런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때도 노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자, 노예 신분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경우, 아니면 적국의 외국인이 전쟁 포로로 잡혔을 경우, 자,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딱 노예 신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형벌 노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형이나 아니면 뭐 광산의 뭐 강제 노역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노예가 된 경우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노예가 이제 극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아예 주인의 소유권이 소멸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예 회복도 불가능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형은 아닐지라도 노예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방 금지라는 형벌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해방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신 노예,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노예 신분이 되는 경우가 이 밖에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타이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자유인을 로마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테베레강 건너로 이 사람을 내다 파는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날 테베레강 건너라는 뜻을 가진 트라스테베레 지역에는 빚으로 팔려간 가난한 로마인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고 이제 요즘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로마 시대에 왜 자유인을 테베레강 건너에 팔아버리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로마 최초의 법을 우리가 12표법 시대라고 하는데, 12표법 시대의 심판인, 그러니까 피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 이 피고가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원고,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돈을 갚지 못한다면은 원고는 피고를 살해하겠다는 위협까지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 시대는 정중한 요청 이런 거 없었대요. 해서 채권자가 정무관 앞에서 채무자를 강제로 연행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 오늘날의 연대 보증인에 해당하는 그런 이행 보증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전 그 다음에 더 놀랐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60일간
쇠사슬로 묶어서 강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누가 누구를 감금한다라는 것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60일 동안 감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감금한 기간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일 연속 피고인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망신을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속박이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판까지 받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 테베라강 건너에 있는 노예시장에 팔아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시장에 팔아가지고 채권자들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원한다면 채무자를 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몫에 따라서 채무자의 사체를 자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를 자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실용적인 목적의 처분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제휴법을 사랑한 로마인다운 행위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휴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휴법이란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또는 한마디 말로 그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비유법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채무자를 죽인 뒤에 그 시체의 일부를 나눠 갖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채권자 개개인의 권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로마인만의 의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으로 살짝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책의 저자분께서 그러니까 이 책의 원고를 쓰셨을 때 그 때쯤에서 자, 유명인들의 비투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때였나 봐요. 그래서 유명인 본인이 소시적에 빌리고도 갚지 못했던 빚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단지 채무자의 혈연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함과 또는 누명을 무릅써야 하는 사태도 벌어졌었는데 자, 논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채무자와 인연이 있을 뿐 엄연히 말해서 그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은 없음에도 같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입방아에 올라 안타까움을 자아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빌린 돈을 제때 갚았는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신의와 됨됨이를 살피고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 로마인들은 신의를 목숨처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가 떼먹는 것은 그 신의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로 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의를 잃는 것은 인간성을 잃는 것이라 믿었고 따라서 사회에서 공존할 이유도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때로 이렇게 무모할 만큼 무서운 원칙론자들이었지만 어쩌면 그들의 그 무모하고도 냉엄한 원칙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제국을 지탱한 하나의 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 말고도 로마법에 대한 재미난 예시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우선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한번 가볍게 읽어드렸습니다. 실은 한동일 씨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서강대에서 이제 라틴어 수업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전에,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로마법 수업이고,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그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나중에 좀 짬이 나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책을 읽다가, 네, 재밌어서, 한번 로마법 수업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주 황금 연휴 기간인데 다들 잘, 네, 지내시고 계시죠? 저도 오늘 수업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